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새누리당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상에 극비 문서였던 공천용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이 되면서 화들짝 뒤집힌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했는지 진범을 찾느라 새누리당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거를 앞두고 온갖 권모술수가 들끓는다라는 비판을 새누리당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여당의 공천용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이 된 겁니다. 핵심 지역 70여 곳이 공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선 공정한 것 맞냐?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른바 대구 지역에서 진실한 사람들, 진박들의 약진이 기존에 실시됐던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진박들이 약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한 것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한구 위원장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를 마음대로 컷오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론조사 결과대로 모두 다 경선을 치르기도 그렇고 이한구 공감위원장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와의 힘겨루기에서 다시 김 대표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에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유출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36.3, 새누리의 이준석 예비후보가 30.2%, 그리고 서대문 을에서는요,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이 41.6,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예비후보가 32.3의 여론조사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야권 통합 정면 충돌, 이번엔 야당 얘기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제 김종인 대표에게 한방 먹였습니다. 비겁한 정치 공작 그만하시오. 야권 통합을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김종인은 임시사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있을 분도 아닙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안철수 의원이 통합 제안은 비겁한 공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가 대선 후보 될 생각밖에 안 한다. 다른 의원들 생각 안 하고 있다. 역시 국민의당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김종인 대표가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더욱더 흥미로운 건 조그만 소제목입니다. 안철수 당 대표는 통합 제안 비겁한 공작이다. 이렇게 온몸으로 거부했는데 이 안 대표의 발언에 천정배, 김한길 또 다른 대표는 당혹감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거 참 어찌됐든 저찌됐든 더불어민주당과 손 잡아야 되는데 안 대표가 저렇게 나가니 천정배, 김한길 두 의원은 당혹해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실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국민의당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여당, 이번엔 경선조사 유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또 한 번 심화되고 있다. 탈생부 유출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는데 그때도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졌는데 이제는 새누리당에 뭔 일만 터지면 친박과 비박이 다시금 붙습니다. 친박에서는 이거 우리 친박 죽이려고 비박에서 깐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고 비박에서는 친박들, 진박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수상하다. 이렇게 소위 쌈 싸먹게 하려는 건 아니냐라고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 아니라 응답하라 안철수입니다. 천정배, 김한길, 강철수 이 세 분이 국민의당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철수 빼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김종인 대표 과연 이 자리 배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묘하게 천정배, 김한길, 안철수 이 세 분의 생각이 갈리고 있는데 정말 김종인 대표의 말대로 안철수 의원 빼고 다 손잡는 건 아닐지 안철수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전 의원 모시고 돌직구 한번 날려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에 앞서 한국에 온 특별한 선물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무언가를 이송하기 위해 보잉 747 화물기가 통째로 동원이 됐습니다. 눈치채셨겠죠?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진핑이 보낸 선물 판다. 이 경직된 한중 관계와는 다르게 일단 판다는 귀여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여운 판다를 보면서 한중 관계에도 좀 따뜻한 관계 개선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유 위원님, 판다 이름이 수컷은 러바오, 제 중국어 발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암컷은 3살인데 아이바오. 그래서 뭐 사랑스러운 보물, 또 기쁨을 주는 보물 2마리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암컷, 수컷 판다 한 쌍이 특별기를 타고 왔는데요. 이 화물기에 판다 한 쌍과 그다음에 수의사와 이렇게 6명만 싣고서 그 2,200km를 날아와서 이제 내렸고요. 이제 지금 현재 판다가 살고 있는 것은 수촨성에 있는 판다 보호구역이죠. 예. 보호구역에 지금 전 세계에 1,800만 마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2마리가 어저께 저렇게 내려와서 저 국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버랜드에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언제 공개가 되는지 에버랜드에 거처를 마련하게 됐고요. 적응 기간을 거쳐서 에버랜드까지는 진동이 전혀 없는 무진동 차로 이렇게 이송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 대우네요. 예, 특히 재밌는 거는 판다 한 쌍이 들어오면서 비자도 발급받았대요. 비자를 발급받아요. 판다가요? 예, 그 비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한테 제공하는 연수 비자, 예. 특별 연수 비자도 발급받고서 왔는데, 예.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삐걱대는 한중 관계에서 그 판다 한 쌍이 어떤 훈풍을 불고 올지 관심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팬더군과 팬더 양의 연수 비자 저희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곰한테 비자까지 발급한 건 이게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대한민국이 발급한 비자가 많습니다. 실제 발급한 비자 내용입니다. 성과 이름도 적혀있고 생년월일 2013년 7월 13일 원래 리화라는 이름인데 현지에서 살 때는 이 이름이지만 우리 에버랜드로 오게 될 때는 새 이름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놈, 원래 니화의 암놈 이름은 아이바오로 이제 에버랜드에서는 불리게 되는데 생일이 7월 13일, 3살 배기 맞고요. 일반 연수비자, D4 맞네요. 일반 연수비자로 발급이 됐습니다. 발급일은 2016년 3월 2일. 그리고 여기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버랜드로 거주지까지 정확하게 적혀있는 연수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임수원 변호사님, 팬더가 비자까지 발급받고 꼭 사람 보는 것 같은데 이 팬다가 화물기를 어떻게 타고 왔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자리에 앉아서 왔습니까? 이거 굉장히 부러운데요. 저보다 더 고급 대접 받고 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얘가 또 좋아하는 온도가 18도라죠. 18도에 맞춰서 습도까지 맞춰서 오는 이유가 팬더가 되게 까탈스럽대요. 네. 되게 까다롭고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전에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진위 여부가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예.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예. 이 사진이네요. 팬더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인형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는 놀랍게도 진짜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예, 사진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지금 팬더가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사탕수수 먹고 있네요. 아니요, 대나무를 먹으면서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대요? 밑에요. 더 놀라운 거는 기저귀도 채우고 있습니다. 예. 기저귀도 채우고 왜냐면 워낙에 성격이 예민하니까 얘를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일부러 옆에 사육사 옆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편안하게 모시려고 비즈니스석으로까지 모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번에 온 판다는 네. 저기 앉아서 오진 않았죠, 설마? 네, 화물석으로 왔고요. 화물차에 넓게 습도와 온도가 정해져 있는 화물차로 운송이 돼서 왔는데요. 우리가 제가 한 가지 씁쓸한 거는요. 우리가 판다 선물로 줬네. 아이 좋아라 할 말은 아닌 게요. 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예, 임대료가 1년에 한 12억 정도 합니다. 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이 희귀동물 연구비 명목으로 1년에 12억씩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나라에는 판다 선물을 줘도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네. 다행히 대한민국은 있는 나라라 좀 다행인데. 아니 저거 보니까 이 의원님. 씁쓸한데요. 중국 사람은 공항 철조망 뜯고 들어오고 판다는 747 전용기 타고 들어오고 참 사람이
판다만도 못하네. 판다만도 불법과 못하다. 합법의 차이입니다. 예. 김병민 전 의원님. 그런데 이 중국의 판다 외교의 역사가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서요. 굉장히 옛날 얘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옛날에 3번 말했어요, 지금. 중국의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예. 측천무후라고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측천무후 알죠? 당나라의 측천무후 때 일본에 판다 한 쌍을 보냈던 게 첫 외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앞서 본 것처럼 판다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무진동 차량도 없었을 거고 천 몇백 년 전에 보낸 거네요. 685년이라는데 예. 그때는 어떻게 일본으로 갔을까 궁금한데요.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판다 외교가 마오쩌둥 시대에는 우호국이었던 북한이나 소련에게 판다를 이렇게 기증하면서 외교가 시작됐기도 했고 예. 또 미국과 냉랭했던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는 미국의 판다를 선물하면서 이런 외교가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동물 외교가 비단 판다에만 있는 건 아닌 거고요.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은요. 우리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 얘기를 할 건데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한테는 기린을 선물로 주면서 이 동물 외교를 했던 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때는 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애틋한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중국에서 판다를 보냈는데 판다를 보낸 것 플러스로 마음까지 좀 같이 덧붙여 보내갖고 이 냉랭한 한중 관계가 좀 풀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사학 역사를 전공하신 정성희 위원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기념을 맞아서 호랑이 2마리를 보내왔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은 팬더를 보내왔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좀 따져보면 외국에서 이렇게 선물로 받은 동물 뭐 특이한 것도 있습니까? 작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 그 낙타죠. 예. 고려 시대에 이제 중국이 낙타를 굉장히 많은 낙타를 선물로 보내왔는데 우리 당시에 요 나라가 발해를 쳐서 우리 예. 형제 국가인 발해를 쳐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 나라에서 보내온 그 낙타를 여기 그 개성 당시에 수도인 개성 뭐 만부교 밑에서 다 굶어 죽였다. 아, 굶어 죽였어요. 낙타를. 그러면서 그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었을 텐데요. 어떻게 그때 고려시대 왕이 이 낙타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어떻게 성견 유명이 있었느냐. 그런 농담도 예. 막 작년에 돌았죠. 예. 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코끼리가 왔는데 있어요. 이 코끼리를 이게 따뜻한 남쪽 수령한테 이게 맡겨 놓는데 서로 수령마다 다른 고을로 보내라고 얘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먹기를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밥 많이 예, 먹죠. 그 조련사가 아니라 이제 그 돌보는 사람을 밟아 죽여가지고 예. 이 코끼리를 대명률에 의하면은 동물도 사람을 해치면 그 동물을 처단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예. 코끼리를 벌을 줘야 되냐 말아야를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갑론을 박한 게 있고 남북 관계가 괜찮았을 때는 그 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이제 평양에 올라갔을 때 평양에서 항상 풍산개를 선물로 줬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청와대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러바오와 아이바오 2마리가 한국에 도착을 했고 에버랜드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예정이고요. 다음 달부터 일반인에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판다처럼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양국 간의 관계도 사드 배치로 조금은 삐걱댔는데 순풍을 단 도처럼 조금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람도 담아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새누리당은 도대체 바람잘날 없는 당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엔 살생부가 돌더니 이번에는 제2의 살생부로 실질적으로 부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SNS에서 유출된 겁니다. 지금 제가 출력을 해봤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SNS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무작위로 배포가 된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돼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문서였습니다. 다름 아닌 이한구 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상 경선 배제, 컷오프를 시킬 수 있는 이름까지 걸러내는 작업을 한창 준비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공정성 시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했느냐에 대한 해답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 워낙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도
모든 언론사에게 실명과 실명에 해당하는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저희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보도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70여 곳의 관심 지역 중에서 대구, TK 지역에서 이른바 진실한 사람들, 진박 의원들이 지금까지 실시됐던 언론들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진박들이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살생부에서 이거 컷오프로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됐던 비박 의원들이 굉장한 여론조사 결과를 우세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친박에선 비박을, 비박에선 친박을 배후로 손꼽고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2라운드가 시작된 셈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유출을 한 겁니까? 지금 이 김진 앵커가 쭉 설명 잘 해주셨지만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해보자면은 이건 조작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맞냐 안 맞냐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라는 논란은 있지만은 실제 여론조사가 된 거고 새누리당 쪽에서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실시해가지고 공관위에다가 이제 넘긴 건데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당의 이제 조직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는 거겠죠. 어떤 공조직.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살생부 파동으로 해가 손을 떼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빠져 있으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와 당 사무처, 여의도 연구소, 여의도 연구소도 지금 여의도 연구원인가요? 원입니다. 예, 원장도 이제 좀 친박계 이 예. 부분인데 일단 관리 책임은 친박계에 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은 과거 살생부 파동 과거란다. 불과 며칠 전인데 이것도 이제 과거는 과거죠. 예. 친박 비박보다 개인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 이걸로 득을 볼 수가 있냐. 이것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TK 지역에서는 친박계 후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대더라. 진박들이. 예, 한 흐름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비박계 뭐 정두원, 이재호 이런 사람이 압도적이라서 예. 건드릴 수조차 없대더라.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제 혼재해 있는 건데 그럼 이런 면을 보면은 좀 친박이 유리하고 이런 면을 보면 좀 비박이 유리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어떤 개인으로 이걸 해서 득을 본 사람이 이제 몇 명 있겠죠. 그 네. 사람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든지 아니면 딴 데서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유포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은 네. 2 내지 3일 정도 최초 유포자는 잡거든요. 예. 항상 잡습니다. 이건 의지가 있다면 물론 여당에서 이게 진짜 누가 됐는지 알면 이게 더 일이 커지니까 덮고 살생부 파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덮고 간 거 아닙니까? 예. 불과 며칠 만에 두 번째 파동이 났는데 이걸 끝까지 한번 가볼 건지 뭐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찰에 의뢰하면 금방 나옵니다. 예,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관리의 문제. 예. 관리의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로도 연결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유출이 됐다면 어찌됐든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책임론이 일고 있고 두 번째는 자세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게 혹시 지금까지 실시됐던 여론조사와 다르게 진박 의원 예비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왔는데 친박들이 뭔가 작전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박들의 주장 이 두 가지로 뜯어볼 수가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여의도 연구원 싱크탱크 출신이신데 네. 이거 유출된 책임부터 일단 묻다면 네. 여의도 연구원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관위원들이 유출한 겁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사실 이런 데에서 좀 보도가 되기보다는 진짜 당의 정책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당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측면으로 좀 보도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 나와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의도 연구원 내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여론조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고 관리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워낙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여론조사를 네. 실시한 여의도 연구원 산하에 있는 조직이 네. 여의도 연구원장도 결제 라인을 벗어나서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 직속
기관이었다. 이 말 맞습니까? 오늘 조간신문 보도를 보면은 여의도 김종석 원장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가 실립니다. 예. 나도 과거로 치면은 여의도 연구원장과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그거는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대북관계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그럼 김병민 의원의 주장과 이 여의도 연구원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네.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도 비슷한데 이한구 위원장 공관위 위원들이 이 문건을 유출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보도하고 있는데 네. 김병민 의원 생각도 공관위 쪽에서 유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유출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당연히 조사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라는 건 공천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뭔가 객관적인 기준 지표가 있어야 현역 의원들이 당의 지지도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근거 자료가 바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의도 연구원이 유출 안 했다는 설명은 알겠는데 그럼 네. 공관위에서는 왜 유출한 거예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저는 이 사태가 왔던 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역 의원들 혹은 예비 후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거든요. 특정 사람들이 공천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누군가의 입김의 작용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유리하게 하고 누군가한테 불리하게 하는 관리가 아닌 심사의 차원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예. 이번처럼 만약에 혹시 만약이라도 공천관리위원회지만 11명인가 의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위원 중에 사람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적어서 내가 알고 있는 특정 현역 의원이라든지 특정 후보에게 전달했다라면 이건 객관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긴 하는 거죠. 김병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당장 친박 비박할 것 없이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의원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한구 위원장이 누구를 경선 배제하고 싶어도 사실상 경선 배제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 이한구 위원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지금 말한 대로 분명하게 이제 이한구 위원장은 당 사무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도 이렇게 몰래 적어봐서 압니다. 얼마나 급하게 적는지 예.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내놓고 적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경계를 하니까 몰래 적을 때 이렇게 다 못 적거든요. 이 급하게 옮겨 쓴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 참석했던 공관위원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또는 다수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 빼돌리려고 다수가 한 거를 모아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야, 그럼 공관위 자체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대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당장 오늘 그거를 알려면은 오늘도 공관위원회가 열린다면 이한구 위원장 얘기해야 됩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예. 내가 이거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하기 전에 고발하기 전에 나와라.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가서 범인을 밝히는 수밖에 없고요. 뭐 사실 누군가가 유출했고 안 하고 범인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공관위원회를 믿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들이 전부 다 심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점이 이렇게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공관위원장 이한구 위원장, 예. 그다음에 황진아 사무총장 외에는 이름을 잘 몰라요.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닌데 신뢰성 있고 사회에서 아는 명망가들이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공관위원 전체가 저는 앞으로 이 공천 관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더 나아가서는 공관위원 전체를 좀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말을 보태자면요. 저 100% 동의하는데 제가 유추도 해봤고 기자로서 그리고 뭐 정치권에 있으면 뭐 유추도 당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정성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공관위원들 명단을 보면요. 개파를 떠나가지고 좀 당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서는 잘 안 나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좀 벼락 출세했다고나 할까 그런 분들이 꽤 보이거든요. 공관위원 중에. 예, 그렇죠. 그럼 그 개파에서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좀 뭐 지명도라든지 능력이 없더라도 이렇게 흔히 이제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업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자기들 과시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파적인 문제하고 별개로 뭐 언론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이제 정치인 뭐 그분들이 공관위원 갔으면 또 뒤에서 얼마나 몰랐던 사람들도 예. 아유 뭐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저도 외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이 변호사의 감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막 급하게 써다가 취합을 한 거잖아요. 예.
의원 이름 하나가 틀렸어요. 의원들 이름이 틀리다. 김두우 후보인데요. 저 봐요. 저도 외부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예. 후보인데 김두우 후보인데 김두규 후보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내부 사람이라면 이럴 일이 없고 외부 사람이었기 때문에 깊이 적다 보니까 이름을 정확히 몰라서 그렇다면 유출자는 공관위원이다. 공관위원 중에 외부 인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보아지는데 지금 뭐 이게 업돼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예상된 문제였다. 사실 그동안은 안 들켜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그전에 공천관리위원이든 공천심사위원이든 문제가 된 게 예. 아바타 앉혀놓지 않느냐, 허수아비 심어놓지 않느냐. 이번에도 역시나 아바타 앉혀놓고 허수아비 심어놨다. 특정 계파가 허수아비 심어놨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역시나 이걸 왜 베꼈습니까? 사실을 심어준, 출세시켜준 사람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베꼈겠죠. 누군가의 요구가 있었고 결국은 아바타는 충실한 누군가의 업무 대행자였음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벌써 친박과 진박이 서로 친박 탓이다, 비박 탓이다. 이렇게 계파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살생부 파문 때문에 이 공정한 경선, 공정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새누리당이 이 권모술수가 들끓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살생부 파동이 가라앉기 채 전에 또 한 번 이 공천 리스트가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누리당은 왜 공정하게 선거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보질 않아서 이게 정말 낯설어요. 근데 그 당의 당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거기서 의원까지 했던 사람에서 이걸 보면서 새누리당 지금 한심합니다. 이렇게 선거해서는 이건 필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성의 문제인데 이게 뭐 생산자 또는 관리자, 의도적으로 유출한 자, 이 세 파트 중에 누구겠지요. 그런데 이걸 갖고 지금 뭐 시비를 따지고 이런 세월 보내니까 4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선거 이거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면 2, 3일이면 된다면서요? 예. 그 수사 의뢰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없던 일로 하고 공개적으로 새로 여론조사를 하는 수밖에 신뢰 회복의 방법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서 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더 키울 것이다. 혹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그래도 끝까지 칼날을 휘두를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많지만 돌직구를 하나 날리자면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야권 분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과반은 얻겠지라는 생각으로 권모술수에만 기댄 채 국민들의 기대 심리엔 안중에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없어진 만큼 새누리당 차원에서 이번 문제만큼은 덮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야당적입니다. 임시사장 비겁한 정치 공작이다.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대표에게 날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께서 야권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만년 2등만 하겠다는 야당을 바꾸는 선거입니다. 단일화, 통합 그 이야기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함, 무책임의 야당으로는 정권교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사장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기본적인 동기가 내년도 대선에 내가 후보가 꼭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생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성희 의원님, 우리가 바지사장이란 말은 많이 하는데 임시사장, 그러니까 바지사장이다. 김종인 대표에게 안철수 의원이 이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그 워딩이 세죠. 예.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이제 철수 안 한다. 이제 안철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2번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에서
이 철수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 센 거죠. 예. 이제는 나는 죽어도 철수 안 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사망선고는 다름없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강력하고 뭐 갑질 정치니 뭐 공작 정치니 임시사장이니 이러면서 굉장히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센 워딩으로 그 비판을 하면서 그 김종인 대표의 비판을 하면서 안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결국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둘러싼 세력은 여전히 그 연대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주변의 의원들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날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당장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돌직구를 날렸다는 것과 동시에 천정배 의원, 김한길 의원은 저는 안철수 의원의 말 때문에 곤혹스럽다라는 당내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안철수 의원 혼자 통합은 없다, 연대는 없다, 혹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당을 보면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권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과 정치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의 분포로 보자면은 야권의 재구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거기다가 김종인 대표가 노골적으로 던진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당신들이 문재인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 않았냐? 문재인은 내가 해결했다. 안철수 버리고 나와라. 문안 없이 이제 우리가 좀 주주들, 정치를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자라는 데 대한 호응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자연스러운데 현역 의원들의 분포는 그렇는데 이 당의 지지자들이라든지 이 분포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공은 저는 두 군데다 던져졌다고 봐요. 김한길 선대위원장이죠. 김한길 선대위원장을 위시로 한 뭐 통합 내지 이제 연대파 국민의당 내부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친노 진영 두 군데 공이 던져진 게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그럼 좋다. 안철수 당신 오지 마라. 우리라도 가마라고 했을 때 김한길이라는 분이 명민한 분이지만은 그분 개인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입장에서 김한길 대표 돌아온 이제 귀순용사 탕자니까 광진갑에 우리가 후보도 안 내고 당신을 이게 전략 공천으로 심어주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돌아와도 김종인 대표가 혼자 안 심어준다. 안철수 없는 김한길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게 이제 또 그 이야기가 있겠죠. 뭐 김한길 의원이 오늘 돌직구 방송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는데. 근데 이 부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최재천 의원, 박영선 의원 이 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 어제 뭐 SBS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뭐가 이야기가 될 것이다. 한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자기의 길을 끊은 것이고 여기 이제 합당 내지 연대파는 이제 다시 좀 머리를 이제 써야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진영. 지금까지는 김종인 대표가 막 안철수 국민의당 이렇게 누르니까 뭐 박수치고 조금 못마땅한 게 있기도 해서 봤는데 이게 지금 점점 그림을 보면은 이게 생각했던 거고 많이 다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안철수 없는 선거, 없는 당을 생각하고 있다. 없는, 뭐 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안을 어쨌든 이게 이 손으로 동시에 물려내는 그러면은 동교동계도 불러낼 수 있고 호남도 불러낼 수 있고 있다 이 그림인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럼 민주당 내 일부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세력도 곤혹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또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하자니 이 총선이 완전히 뭐 뻐그러지는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햄릿형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햄릿형 고민. 오늘 동아일보 신문기사 제목이 짜르 김종인입니다. 짜르 김종인.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김종인 대표가 거의 황제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서 짜르다, 황제다, 당 내에서 김종인 대표를 저렇게 부른다는 건데 다시 국민의당 얘기로 돌아오면 임유선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 있는 또 다른 지구특공대, 다른 분들의 생각은 오늘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정배 의원, 새누리 압승 저지가 이번 선거의 목표다. 새누리 압승 저지가 목표다. 조금 바뀌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연대도 필요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새누리의 독주를 막을 수만 있다면 누구랑도 손을 잡자. 아닐까요? 김한길 대표. 더 셉니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사전 상의 없이 한 거다.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두 분 사이 요즘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혼자만의 생각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세게 마이크에 온마이크 브리핑을 했는데 바로 뒤에 김한길 대표가 그거 아니면 혼자 생각이다. 혼자 생각이요. 박지원 의원 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말씀하십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이 조금 외로운 상황인 거고 3대1이네요. 이로써 김종인 의원의 문안 초선 의원 왕따 작전은 조금 성공을 거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전과는 달리 그냥 당하고는 있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한 입장을 보이면서 특히 이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어제 부산에서 얘기한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이거더라고요. 김종인 대표의 진실을 나는 확인할 길이 없다. 정말 진심이라면 어떻게 양향자 후보를 천정배 의원 자객 공천하겠다고 하면서 공천해놓고선 다음날 통합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괄호 열고 이것은 너 나 놀리는 거지, 너 나 왕따시키는 거지라는 그 심정을 읽은 것 같은데요. 예, 안철수 의원이 김종인 대표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런 말도 했어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달 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생각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렇게 탈당 후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12월 초에 나 하나 호를 단신이라도 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 것 아닌 것이 막 붙었거든요. 예. 처음부터 내 것 아닌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이룬다면은 조금 더 지금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조금 전에는 새누리당이 아주 돌직구를 날려주셨는데 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그 관전 포인트를 달리 하고 있는데요. 예. 김정인 대표가 정말 김종인 황제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난 처음에 김종인 대표가 그쪽으로 갈 때 노욕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가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대단히 잘하면서 거의 뭐 국민의당 무력화시키고 마치 항공모함을 타고 가면서 물결을 막 일으켜가지고 똑딱선 타고 가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냥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에요. 항공모함 타고 가면서 똑딱선 근데 여기서 완전히 지금 안철수 대표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대선 후보에서 배제되는 분위기고 문 전 대표 뭐 그런 분위기고 자 이번 총선에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은 총선 잘 치른다면은 김종인 연호 안 하리라는 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의 지금 이 행보의 또 하나의 관점은 청와대를 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뭐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에게 총리 제안 한번 한 적 없지. 나 여기 정권 창출해줬어. 나를 소외시켰어. 봐라라는 식으로 마치 내가 김종인이다. 나를 버리고 간 애인에게 가서 돈 벌어 잘 살아가지고 보란 듯하게 그 애인이 후회하게 만드는 뭐 그런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저는 보고 하니까 참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모래시계에 최민수 역할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왜 고현정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대선 후보 꿈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애인이란 말은 정말로 비유적인 단어라는 것을 그렇죠. 다시 한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오늘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당 대표가 아니다. 김종인 대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또 한 번 돌직구를 날린 건데 당의 주인은 안 의원 본인이 아닙니다. 당 주인 행세하지 말라라는 돌직구를 날린 셈입니다. 김영미 전 의원님. 3당 운운하다 보면 고스란히 여당이 승리하게 된다. 김종인 대표가 거의 안철수 의원을 약으로 지금 애롱 놀리고 있어요. 저한테 2분 만에 제 발언 기회를 줬으면 제가 저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왜냐면 그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 사실 조금 저는 들으면서 거북했던 게 임시사장이라는 표현, 우리가 정당민주주의에서 모든 당대표는 다 임시사장이죠. 거기서 오너가 어디 있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인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저는 김종인 대표에 대한 표현이 조금 적절치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가 참 여러모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오늘 새누리당이 강하게 이 국민의당을 공격한 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지금 야당이 서로 찢어졌다 합쳤다 하는 얘기가 저는 절대적으로 돈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결과론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기사에 나왔으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과도 연관이 돼 있다. 선거 보조금을 국민의당이 지금 교섭단체를 결성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갖고 갈지 말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나면은 국민의당이 한 72억 정도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결국 그만큼 많은 부분이 돌아가면서 새누리당에는 더 가야 될 돈이 못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만약에 진짜 김종인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당이 선거 보조금 받고 통합해버리면 국민의당이 기존에 받았던 보조금은 환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실상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있는 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정희 후보의 통합진보당. 예. 정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선거 보조금 국민의힘에서 27억 원을 받아가고 이른바 먹튀. 그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치르면서 결국은 먹튀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논란도 좀 의식을 해야 되지 네, 않을까. 저는 예. 거기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대통령 선거 보조금은 후보에 대해 지급되는 건데 이 정당 지지 보조금은 전체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한테 갈 돈이 야당한테 조금 더 갔다가 덜 갔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배가 아픈 건 분명히 맞고 이게 상도위가 아니지 않냐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예. 때문에 그건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김종인 안철수 대표와 별개로 김종인 지금 대표의 프레임은 엄청나게 잘 먹히고 있는 거죠. 한국일보 사면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윤태곤 씨랑 인터뷰 실렸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되면 좋고 안 돼도 국민의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소한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대1 구도로 만들면 제일 좋은 것이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안 되더라도 사실상의 1대1 구도로 만든다라는 이게 보관인 건데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것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짜르가 하실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예.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야권연대 보조금 얘기도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조금을 노린 위장 이혼 아니냐?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노린 위장 이혼이 아니냐? 정성희 의원님. 그런데 잠깐 곱씹어 보면 수도권 의원들은 야권 연대 얘기가 나오니까 떨고 있다면서요. 정말 떨고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당대표 정말 대단하신 게 사실 우리가 필리버스터 종료하는 날, 야당 내 강경파가 끝내지 말자라고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걱정 마라. 내일 다른 기사 나올 테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에 야권 연대라는 다른 기사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죠. 필리버스터와 테러 방지법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먹히고 있는데요. 그 먹히고 있는 게, 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앞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TK 지역은 영향이 없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수도권이죠. 야권의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 연대만 나와도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실패한다. 예. 그런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통진당과의 연대지만 통진당과 연대를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43석, 민주통합당이 65석, 예. 통진당이 4석을 얻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통진당은 이제 없어졌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만약에 완전한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연대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어떤 지금 분위기, 아까 말한 이런 당내 분위기로 봤을 때는 거의 추풍낙엽이 아니겠는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번 선거만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연대하는 건 구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원들이 긴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살펴보시죠. 이번 20대 총선에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라고 유권자들한테 물었는데 하나씩 보실까요?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을 찍겠다라고 답한 서울의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30.8%,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찍겠습니다라고 답한 응답이 25.6%, 국민의당이 3.7%, 정의당이 2.3%, 모름과 무응답은 37.6%. 지금 새누리당이 받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확연히 떨어집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고 있긴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5.6%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서울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만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합친다고 한다면, 마치 정의당까지 합쳐진다면 2.3 더하기 3.7 더하기 25.6 하면 30.8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 능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정당 지지율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인천 경기 지역을 한번 볼까요? 새누리당이 31.4%, 더불어민주당이 24.7%, 국민의당이 3.4%, 정의당이 2.1%. 이 역시 야권이 연대만 해도 새누리당과 거의 비슷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전국 정당 지지율보다 확연히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윤태구 시장님. 근데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새누리당이 항상 총선 전략은 좀 엄살 전략입니다. 아, 엄살 전략이다, 잘안 이거. 된다. 우리는 힘들다. 우리를 안 찍어주면 예. 망한다고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그게 항상 비판을 쳐도 못마땅한 지점이었는데 약간 허장성세가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뭐 1대1로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4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표가 다 그랬는데 다 졌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아직 왜 이게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는 생각이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통상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는 야당이 좀 앞서요. 새누리당보다 항상. 전체적으로 전국에서는 빠질지언정. 이거 보면은 새누리당이 한 5%포인트 더불어민주당보다 이기는 거고 국민의당하고 합친 것보다도 더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건 맞는데 뭐 이게 야당이 이렇게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결과다. 근데 예.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얼마 전에 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게 왜 180석 이런 이야기 하고 다니냐라고 비판을 받은 이유로 180석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당 밖으로 당내 사정이 워낙 심각하니까 자체적으로 뭘 뚫고 나가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조금 다시 이제 엄살 전략을 가동한 게 아닌가 저는 약간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럼 당내에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런 건 싱크탱크한테 여쭤봐야 됩니다. 김병무 의원님, 이거 새누리당 엄살 전략입니까? 아니면 엄살- 실제로 이겁니까? 엄살 전략이 아니고 저는 잠깐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 여기 이제 무응답 비중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무응답. 수도권에서 38.4%. 굉장히 많은 비중이 무응답을 했는데 새누리당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을 떠난 계층이 젊은 계층이거든요. 네. 김진 기자님 혹시 여론조사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으면 젊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끊습니다. 예. 대부분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끝까지 눌러갖고 지지를 하지만 예.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 측에서 무응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사실이고요. 이게 엄살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야권이 만약에 통합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35% 정도는 나와줘야 어느 정도 진짜 본게임 들어가서 승산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 마지막 하나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예. 저는 적어도 한 5% 이상은 나올 줄 알았는데 3.4%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김종인 대표가 통합 제안을 크게 던졌지만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토크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토크 때는 새누리당에게 제가 돌직구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야권에게 돌직구를 날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야권연대, 야권연대, 야권연대. 이번 선거도 달랐나 했는데 또 야권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안철수 대표, 김한길, 천정배 당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야권연대를 하려는 명분이 정말 총선 승리라는 명분밖에 없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강과 정책, 다른 그 무언 어떤 명분도 없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 이제 국민들은 지겹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네, 이번 소식 만나보시죠. 사전 오기 끝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별빛이 내리는 샤랄랄라한 저 좋은 지역에 서울 도심 한복판의 3층 한옥 호텔이 서울시가 드디어 허가를 했는데 정승 의원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 한옥 호텔에 대한 뭐랄까요, 집착, 욕심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호텔신라가 둘 다 한옥 호텔을 수주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4번을 했는데 전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옥 호텔이 승인이 났습니다. 예. 이 한옥 호텔 어디다 짓느냐 하면요. 최고급 호텔이죠. 호텔신라 바로 옆에 면세점이 있습니다. 예. 면세점을 허물고 그 자리에 이렇게 한국의 전통의 한옥의 선과 지붕의 선을 살린 호텔이 들어서고요. 자리는 진짜 좋네요. 성곽 예, 근처에. 만약에 이제 저 고기가 지금까지도 안 된 이유가 서울 성곽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 이게 훼손된다는 이유로도 이제 안 됐던 것이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걸 피해서 짓게 되고요. 면세점은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서 짓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거부가 됐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주차 빌딩이 너무 규모가 주차 빌딩이 문제가 있다. 새로 짓는 면세점이 지금보다 40%가 더 늘어난다. 이래서 소위 말하는 재벌 특혜 논란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호텔신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고 여러 가지 공익성을 강화한 끝에 드디어 허가를 받고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우선은 현재 있는 면세점을 다른 데 옮겨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다 짓고 나면 2022년에
서울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삼성 내부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얘기를 취재를 하다 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BJ,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JY라는 약자로 호칭을 하는데 JY와 이 BJ의 기업 리더십을 많이들 비교하곤 하는데 윤태호 실장님, 삼성 내에서는 JY, 이재용 부회장보다 BJ, 이부진 사장이 더 낫다. 이런 얘기 돌고 있어요. 나는 뭐 제가 모르겠고 예.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좀 하더라고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편이고 이부진 사장은 오히려 좀 더 추진력, 예. 돌파력 같은 게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던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실속과 이런 주도권하고 이게 이미 정리가 됐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많이들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벌가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들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작대요. 딸들은 조금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좀 진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들은 조금 운신의 폭이 좁은데 요 한옥 호텔이요 사전 오기잖아요. 예. 그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못한 거를요. 근데 특히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업이 자연관광 이 한양 도성이랑 잘 어울리는 한옥 호텔을 짓는다면 그것도 하나 우리나라의 명물 호텔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깁니다. 예. 지금 보니까 기존 면세점이 한옥 호텔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면세점의 기존 매장 면적보다 한 40% 정도 더 넓어진다. 네. 특혜 아니냐, 이기진 전 의원님,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전 저를 보면서 난 저기서 한 번 못 자보고 죽겠구나. 아니 왜요? 22년이에요. 아, 비쌀 거예요. 비싸서. 그리고 참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참 잘한 것 같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머리는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도 이부진인데 저하고 가운데 글자 하나 다른데 저렇게 차이가 나나. 이계진, 이부진. 저도 그런 네. 거 많습니다. 조윤선, 나윤선. 예. 부자라는 부자에다가 참진자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분 예. 그렇죠. 하여튼 뭐 박원순 시장 때 이런 게 허가가 났으니까 나는 상당히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네.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예. 잘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인데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언제 다 걸어 다닙니까? 안방에서 앉아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앉아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첫 번째 국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첫 번째 국가는 북한인데요. 함께 보시죠. 사실은 북한 얘기긴 한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오준 유엔 대사가 유엔에서 한국어로 우리말로 북한을 규탄하는 연설에 강한 돌직구를 쏟아냈습니다. 오준 대사의 돌직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 pursuit of WMDs by the regime that is causing the hard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 Please stop it now.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Why do you need these weapons? Why would the United States threaten you? Why would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would threaten a small country? It is a figment of your imagination. So please wake up, open your eyes, look out at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오준 대사, please wake up, 일어나세요. open your eyes, 눈을 뜨세요. 당신네들의 망상이 빚어낸 게 바로 핵무기다. 그러면서 우리말로 이제 그만하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이었는데 오준 대사가 이런 한국어 연설을 하게 된 이유 뭡니까? 명연설이었죠. 예. 과거에 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번 일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관계가 있었을 때 유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사가 영어 발언 도중에 러시아인들한테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겠다라면서 갑자기 러시아 언어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여기 아마 착안했던 것 같은데 이 오준 대사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2014년 과거 얘기인데 그때도 안보리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채택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 굉장히 울림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국제사회에서 아까 우리 인터뷰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했던 얘기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가장 고통받을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며 그들은 나와 같은 민족이자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굉장히 울림 있는 얘기들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예.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하라. 북한 이제 그만하세요. 정 의원님 오준돼서 멋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 그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이병헌이 막 영어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탁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열광하잖아. 일종의 그 헐리우드에 나가 있는 한국인 배우와 우리 국민의 약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보면 우리 국민들도 하고 북한에 나와 있는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훨씬 더 강도 있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괜찮은 외교관으로서의 괜찮은 언어 수사 예. 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유엔 대사라는 자리에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엔 대사가 어쨌든 되게 있으나 마나한 자리 같지만 사실 냉전 시대부터 첨예한 다자 외교 전쟁에서 제일 외교력이 발휘가 많이 되는 자리였었거든요. 유엔 대사는 정말로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요즘 보면 오준 대사는 한 몇 년째 계속 국제적 주목도가 높은 것 같고 그 정성희 위원님도 즐겨보신 드라마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예. 프랜시스 언더우드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부인이 나 유엔 대사 시켜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엔 대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좀 뭐 성공도 하다가 나중에 실패도 하는 게 있는데 그만큼 유엔 대사는 그런 자리고 오준 대사는 참 제가 볼 때 근 10여 년간의 한국의 유엔 대사 중에는 제일 좀 활동을 잘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오준 대사의 향후 활동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림이 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두 번째 국가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쩜 사진도 이런 사진을 썼어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경선도 1등까지 해버렸어요. 그런데 트럼프의 급부상에 한국과 일본의 비상이 걸렸다. 외신들에서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썼나요, 정 의원님?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네요. 사실은 우리 기자들 사회에서도 트럼프 정말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럼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거를 미국의 유력한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한국과 일본이 정말 큰일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냐하면은 예. 계속 트럼프는 유세 기간 도중에 아니 그렇게 잘 사는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 국민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계속 주장을 해와서 이렇게 되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나 다른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때 반발했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또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그 껌값 수준밖에 안 되는 분담금 갖고 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굉장히 일관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 그 부담금에 대해서 발을 빼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큰일 났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트럼프 캠프 측과 접촉면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그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한국인이 예.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박정훈 특파원이 취재를 위해서 아이오와 코커스 가서 트럼프 캠프 방문하니까 엄청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다고 하죠. 아니 우리 뉴스탑10 진행하던 채널에 이 박정훈 특파원이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데 트럼프 캠프에도 못 들어갔어요? 예, 아이오와 코커스에 예. 갔을 때 했는데 한국에서 온 기자다라고 했는데도 완전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고 박정훈 특파원이 그 방송에서 화가 나가지고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할 수가 예. 있냐. 정말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겠다는 거답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적대적이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외교 라인이라고 할 게 없답니다. 트럼프 캠프 내에. 네, 뭐 어떻게 우리가 접촉면을 찾아도 그 외교 라인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이런 예. 상황이라서 굉장히 급조된 예, 캠프의 그래서 느낌. 보니까 그 네티즌들은 이 기회에 한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네. 심지어 이 기회에 핵무기를 만들자 이런 여론이 있을 정도로 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미국 대통령을 뽑는 당사자인 미국 국민들은 얼마나 걱정과 기대, 우려를 섞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UCC를 만들어서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국말로 오늘 아침에 번역을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그중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인데 당신이 누구에게 표를 던지든 이것은 역사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힐러리에게 투표를 한다면 힐러리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역사적이네. 맞죠? 샌더스는 미국 최초의 유대인 대통령. 맞죠? 루비오는 미국 최초의 라틴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크루즈는 미국 최초의 캐나다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 애들도 미국 시민들도 사진을 왜 트럼프는 꼭 저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후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임유선 변호사님, 트럼프 이후에는 미국 대통령 안 나온다 뭐 이 얘기입니까? 망한다 이거죠. 예. 망한다 이건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사람들 중에 일부도 차라리 트럼프 될 바에는 힐러리가 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망하는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고 있어서 실제로요. 타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압승에 캐나다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고요. 일부 공화당 사람들도 난 차라리 힐러리가 뽑겠다. 이민 가겠다고? 네, 예. 힐러리 지금을 찍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 트럼프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집단은 바로 잘 알다시피 KKK 전 지도자로서 예. 자신이 꼭 국무장관이 되겠다고 구구 집단. 네, 지금 바람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 예.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맨날 미국 정치 따라가던데 예. 우리나라도 제2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후보로 나설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된 사람 몇 명 의원들이 있어요. 자, 앉아서 세계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국가로 여행해 보시죠.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언론 통제했던 시진핑이 이제는 드라마 내용까지 통제한다. 시진핑이 웃고 있는 부드러운 인상이 있지만 그 뒤에는 아주 강력한 독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순 변호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을 보면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꼭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 중국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시진핑이 얼마 전에 한 언론사의 간부를 해임했다고 합니다. 해고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자신이 어디에 나가서 행사하는 사진을 분명히 언론사에서 찍은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어떤 사진을 또 동시에 내보냈냐면은 어떤 사람의 유고를 바다에 뿌리는 장면을 내보낸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적혔냐 하면은 개혁을 향한 영혼이 바다로 향한다라고 올린 겁니다. 이것을 시진핑은 나를 비꼰 거다. 예. 내 사진 밑에 저런 사진을 올린 것은 날 비꼰 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편집진을 해고했다라고 하는데 언론사 편집진을 해고했고. 이거는 조족지혈이고요. 예.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지금 온갖 특히 드라마에 대한 통제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 드라마까지. 네, 조금이라도 폭력이나 도박, 마약은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이라도 반동분자나 불법 사회 세력을 영웅화하는 것도 안 되고요. 사치스러운 생활도 안 되고요. 예. 한생 요술이 담아서도 안 되고요. 동성애 안 되고요. 외도 안 되고요. 일탈적 사랑 아무것도 안 되는 드라마 통제 내용을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라고 해서 지금 시진핑의 언론 통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귀신과 우주인도 드라마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과연 제대로 상영될 수 있을지도 좀 걱정됩니다. 광고 보고 저희는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피날레 기사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입니다. 팬더는 아닙니다. 경칩을 앞두고 겨울잠을 깬 온실 속 까꿍 청개구리입니다. 온실 속의 청개구리가 겨울잠을 깨고 벌써 활동 기지개를 켰습니다.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을 벌써 앞뒀네요. 이제 6일이면 경칩이죠. 청주 충북농업기술원 화훼온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청개구리가 활짝 핀 꽃잎에 올라앉아 따뜻한 봄볕을 즐기고 있는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제주도에서부터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유채꽃들이 활짝 만개를 했다고 합니다. 추웠던 기온도 다시금 올라서 따뜻한 한낮의 봄 날씨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가 끝나면서 추웠던 겨울 기온도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부쩍 따뜻해진 봄 날씨 만끽하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